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선호돌파의 플랫 449화 어제 뭐 봤어 45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전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가가멜입니다. 자, 한 타임 좀 빠르게 어제 뭐 봤어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 해도 되겠지? 맞지? 그런 거 맞겠지? 맞아요. 후원 들어오는 거 봐. 맞다고. 그래. 자, 뭐 봤는지 얘기하기 전에 그거 안 땄구나. 왜 안 따냐고. 까먹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따지요 다. 자, 맥주 마시면서 진행합시다. 좋네. 텀블벅 오픈이 아마 됐을 거예요. 네. 뭐 예정대로 됐으면 지금 좀 오픈 됐을 거고. 네. 홍락훈 작가의 초단 편집 모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 그리고 잼 한 병을 받았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드래곤한테 세금 걷고 화성을 개척해서 거기서 이제 잼 한 병이 날라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도 되게 두껍고 그래서 두 권으로 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펀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도 굉장히 지금 예쁘게 만들려고 지금 마지막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뉴 작가의 일러스트를 받아서 이번에도 표지를 구성을 했는데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난번 그 달콤한 장르 소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네, 보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도 이번 기회에 네. 같이 텀블벅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세트로 사면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엽서 세트라든지 이번에 배지를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펀딩 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확 올려놔야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활이 걸렸다. 힘들다. 네, 도와주세요. 네, 그렇지만 오래 버텼다. 오래 버텼다니 그런 안 좋은 얘기 하지 마. 자,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최애의 아이 만화책이고 근데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애니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화책도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치. 애니가 나오면서 확 큰 것 같은데. 그건 근데, 그렇지. 근데 보면은 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되는 건 애니로 방영할 때인 것 같아. 이유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얘네들 전략 아닌가요? 만화책으로 나온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데 만화책이 더 읽기 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의 생각 아닐까 그건? 그런 건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책을 안 읽어. 안 돼, 읽어줘. 아주 영상 세대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 네. 인기인 것 같고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멜론 차트에도 보면은 최애의 아이 주제가가 2위인가 막 3위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아니, 도쿄 출장 갔을 때도 유튜브 차트였나? 하여튼 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최애의 아이 주제가 계속 나오더라고. 하여튼 트와이스가 무슨 뭐 그 안무 따가지고 막 추고 그런 쇼츠도 만들었던데. 하여튼 인기는 인기다. 네. 저는 애니메이션 이게 1편 나왔는데 1편이 1시간 20분인가 되잖아.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구성을 해서 되게 맞아요. 특이하게. 근데 왠지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네. 1편의 내용이 그러니까 1화의 내용이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를 알겠어. 한 번에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편 얘기를 들어가고 그렇죠, 싶었던 그렇죠. 것 같아. 네. 어쨌든 얘기를 했잖아요. 이야기 구성이 그러니까 네. 원제는 오시노코예요. 일본에서는 오시노코인데 오시가 이제 최애라는 뜻인 아니 거죠? 누르다 밀다 이런 뜻이야. 아니 그래요? 오시가 그러니까 최애를 가리키는 일본 말이 오시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밀다라는 뜻이라니까요. 왜냐면 그 애를 미는 거니까. 그치. 네. 근데 오시노코인데 코가 그게 아이라고도 읽는데요. 오시노코로 그래서- 오시노 아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미는 아이 이런 뜻인데 하여튼 한국말은 최애의 아이. 근데 또 주인공의 그러니까 주요 나오는 아이돌이 있는데 걔도 이름이 아이야. 호시노 아이인가 그렇죠? 걔가. 그래서 그 중의적인 느낌이 있고 근데 그건 한국어로 되면서 중의적인 거. 그 걔네들도 그런 거 일본의 아닌가? 자도 아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아닌가? 네, 전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하여튼 최애 아이로 번역을 했고 그게 적절하게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 났고 그 아카사카 아카라는 작가니 카구야님이 보고 있었나 뭐 그 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만화 작가인데 이 사람도 카구야님 고백받고 싶어. 그거였나? 그거 그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그 사람이 있던데. 스토리를 쓰고 요코하리 맹고라고 쓰레기의 본망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 작화를 했어요. 둘 다 유명한 그런 나름 만화가인데 서로 그 롤을 나눴다는 것도 좀 특이한 편이고 하여튼 지금 한국에는 9권까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9권까지 나왔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전체적으로 드라마틱한데 근데 특히 1권의 내용이 드라마틱해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1화에 특히 또 1화의 내용이 또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내용을 앞부분을 소개하는 게 약간 애매한데 근데 사실 1화부터 원래 1화까지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화니까 누가 봐도 당연히 해도 돼요. 자꾸 스포일러 너무 겁먹지 말고. 주인공은 시골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미야자키현인가 그래요. 그래서 큐슈의 거기 미야자키현이니까 놀러 가기 좋은 곳. 우리한테는 놀러 가기 좋은 곳인데 일본의 동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멀고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이라는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최애야. 아이가 최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애가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임신한 채로 찾아와. 누구 애냐? 이거 누구 애냐도 있지만 봐봐. 그러니까 아이돌 최애인데 걔가 갑자기 임신한 채로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은 팬 입장에서는 약간 멘붕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갑자기 임신한 채로 찾아왔잖아. 근데 약간 갈등을 하는데 그래도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자기한테 온 거잖아요. 잘해줘야지. 그래서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애를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아주 전개가 되는데 애가 나오는 날 주인공이 살해당해. 살해당하고 그 아이의 아이로 아이로 빙의된 채 환생해. 이거 웹소설의 공식이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환생해서 이제 아이의 근데 쌍둥이야.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둘이서 커가면서 겪는 내용인데 뭐 스포일러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커가다가 한 몇 살 때더라? 4살인가 5살 때쯤 아이도 살해당해. 그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악성 팬이라고 해야 되나? 스토커한테 살해당해. 왜냐하면 스토커가 아이돌인 주제에 아이까지 있는 거를 속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욕하면서 살해를 해요. 은근히 현실성이 있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그러니까 어머니이자 동시에 자기 최애잖아요. 그래서 죽인 애를 찾기 위해 그 연예계로 들어가가지고 누가 그 사주를 한 건지. 왜냐면은 아이가 쌍둥이 아이가 있다는 거를 어떤 애가 빼내서 정보를 걔한테 준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연예계에 누가 진짜 아버지고 누가 또 배경에 있는 범인인지를 찾기 위해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이제 쭉 펼쳐지는. 아이돌 미스터리 회기물이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연예계 얘기도 엄청 나오고 그리고 또 약간 미스터리물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저는 딱 1화 애니메이션 봤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 나오긴 했어요. 모든 배경 설명이 다 돼. 근데 전혀 모르고 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충격적인 그런 전개가 있긴 했지. 죽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그 아들 아쿠아마린인가 이름도 아쿠아마린과 루비 그 여동생 아들 이름이 아쿠아마린. 보석 이름으로 둘 다 했는데 얘도 뭐 정확히 설명은 안 나오지만 암시가 나와. 자기가 돌보던 환자가 또 그 아이를 좋아하던 걔랑 이제 같이 이제 그러니까 빙의를 한 거 같아. 쌍둥이 딸도 사실은 빙의되네요. 그래서 얘가 연예계에 뛰어들었는데 한 3살, 4살인데 이제 어른의 어떤 그 지성과 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있으니까 약간 어른으로서 이제 그 세계에서 약간 성공해 나가는 게 보여지는 한편 이제 스릴러적으로 우리 엄마를 죽인 게 누구고 우리 아빠는 도대체 누구고 아빠는 전혀 공개를 안 했던 뭐 이런 방식으로 펼쳐지는 굉장히 K-드라마 느낌의 약간 아침 드라마 내지는 그 한 7시쯤 하는 뭐 이런 그런 드라마 있지 일일 드라마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자아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즘 인기 있는 요소를 다 때려박았다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아이돌 나오지 뭐 치정도 있는 것 같고 죽이고 연예계 얘기고 뭐 별거 다 있어. 근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초반도 되게 확 사람을 끌어들이잖아요. 되게 뭐 궁금하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조연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2명의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들도 이제 연예계 인물들이야. 근데 두 캐릭터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중에 한 명이 특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들하고 이제 주인공이 얽혀가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도 꽤 재밌고 그래가지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니들이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뭐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인데. 나중 가면은 그 약간 홍천녀처럼 유리 가면 그 배우들끼리 그러니까 주인공을 좋아하는 여자애들 둘이 배우들끼리 대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연극에서. 야, 다 써먹네. 근데 그게 연출이 진짜 끝내줘. 그 부분에 만화책의 어떤 연출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만화다. 애들이 감추다. 진짜 재밌다. 사실 화제작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애니메이션 1쿨 완료되면은 뭐 이 꼭- 작품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딱 1화만 보고 사실 1화만 다뤄볼까 했는데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극장판인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왜 이런 러닝타임을 한 3편 분량으로 했는지는 이해가 되고 그거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최애 아이 재밌는 재밌습니다. 되게 K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곰돌이 푸 피와 꿀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는데 벌써 확 땡기지 않나요? 곰돌이 푸인데 피와 꿀이라고 하면은 시진핑의 피와 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잡혀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뭐였냐면은 그 곰돌이 푸 얘기가 있잖아. 네. 그 크리스토퍼 로빈인가 하는 소년이 숲속에서 동물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초반에 이제 약간 그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이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로빈이 숲속에서 일단 이렇게 얘기해. 반인 반수들이랑 어울렸다고. 너무 전문 용어잖아. 반인 반수들이 어렸을 적에 어울렸는데 이제 얘네들한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즐겁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로빈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떠난 거야. 그랬더니 겨울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궁해진 애들이 그 결국은 이효루를 잡아먹은 거야. 그 당나귀 나오지? 아, 걔를?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약간 폭주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뭐 진짜로 있는 거야 아니면 가장한 거야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어렴풋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고무 가면 비슷하게 애들이 쓰고 있는 거야. 곰돌이 푸우가 아랫돌이 다 입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사람을 계속 죽이는데 이게 사람이 어떤 가면을 쓰고 했는데 얘가 그 소년이었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은 그래. 너의 다 상상일 거야. 지어낸 거일 거야라고 하는데 그걸 약간 줄타기를 하면서 버리다가. 끝에 가면은 정말로 있는 존재처럼 해서 그 푸랑 피글렛이 사람들 계속 잡아 죽이는 얘기거든요. 피글렛도 돼지잖아. 꼬마 돼지 귀여운 애. 근데 되게 무서운 돼지처럼 막 이렇게 얼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스플래터 무비예요. 약간 코믹한 스플래터 무비인가? 코믹하진 않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그냥 그 분쇄기에 갈아버리고 죽이고 얘네들이 뭐 그래서 로비는 잡혀가서 막 고문당하고 있고 도망치려다 걸리니까 다른 애들 다 죽이고 있고 피글렛이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거. 근데 뭐 사람 머리를 막 차에다 깔아서 터뜨리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별 볼 일 없는 넷플릭스 스타일이네. 완전. 그런 영화예요. 참 이런 스타일의 공포 영화도 꾸준히 만들어진다는 게 좀 신기해요. 보는. 근데 물론 추천하고 수요가 싶은 건 아니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정말 있는 존재야 아니면 사람이 가면 쓴 거야. 되게 약간 애매하게 처리하긴 했는데 있는 존재처럼 보이게 막 푸우가 벌도 부려. 뭐야, 술사야? 꼬리 손이 나와 이렇게. 막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두막에 모인 뭐 여대생 무리를 다 잡아주기는 그냥 그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못 풀어내서 그저 그런 영화로 남았고. 이것도 보면 익스트랙션이랑 거의 비슷한 영화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다. 네, 조금 더 힘줘 얘기하고 싶은 영화는 이제 블랙폰이라는 공포 영화인데. 아, 이것도 얼핏 본 것 같다. 네, 이거 블루마우스에서 만든 거고 개봉을 했고 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년들을 계속 유괴하는 유괴범이 이제 애들을 지하실에 가둬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이는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 벌써 한 4-5명이가 실종이 된 상태인데 그 재밌는 건 약간 심령물이랑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 남자애가 잡혀가. 유괴가 됐어. 근데 일어났는데 이 지하실 안에 검은색 그 전화기가 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선이 끊겨 있는데. 허허? 근데 이게 뭐냐? 죽은 영혼들이 얘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나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 내가 어디까지 땅을 팠는데 죽었다. 어디에 내가 뭘 숨겨놨는데 죽었다. 이렇게 차례대로 전화가 오고 또 하나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 여동생이 있는데 되게 둘이 친한 걸로 나와 이 남자애랑. 근데 여동생은 그 꿈에서 약간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꿈이 그런 걸 또 보여줘. 결국은 얘가 이제 그 유괴범을 어떻게 물리치고 탈출하느냐 이런 주요한 얘기가 딱 그거거든요. 심령 미스터리. 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거기 그 유령들이 이제 관여를 하고 이제 그걸 약간은 섬뜩하게 그리긴 했지. 얘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 사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단계별로 얘가 이제 그 지하실에서 사실 문을 열어놓고 유괴범이 나가는 거야. 뭐야, 바보 아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지. 그게 나오면은 이제 때려서 죽이는 약간 그런 식인데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고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얘가 조금 오래 버티게 되는 그런 걸 마련을 해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블루마우스가 아이디어 풀어가는 재미가 또 있고 이게 배경이 또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래서 되게 복고적으로 또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곰돌이 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만든 영화가 있는 반면에 호러 영화도 약간 원래 있었던 요소를 이렇게 조금만 복합적으로 섞어놔도 어쨌든 되게 흥미로운 탈출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다뤘던 메간도 블루마우스 네, 그렇죠. 거죠?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뭔가 저예산인 듯 아이디어가 뛰어난 그런 얘기를 많이 잘 만드는 것 같아 걔네가. 좋은 영화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아니, 너무 무섭지도 않고 그렇지. 코믹과 그런 것들을 잘 섞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큰 영화라고 할 수 없이 너무 소규모잖아. 근데 이제 그런 재미를 좀 쫓아가는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약간의 그런 반전 비슷하게 아주 크게 가져가진 않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꿈에서 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아닌 거야. 이거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누가 봐도 범인인데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꼰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소년이 거기서 분투를 하는데 유령의 도움을 받아서 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그런 정도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아주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블랙폰 쪽을 더 힘주어서 소개하고 싶네요. 괜찮네요. 이거 궁금하네. 저도 약간 미스터리니까 무방범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미야베 미유키의 이제 사이파 미스터리 소설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그 대만 드라마 카피키 킬러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드라마를 지루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5화까지 봤는데 그래서 5화까지나 봤어요? 네, 그래서 대단한데? 어쩌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네, 1화 끝나고 2화 좀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었는데 요즘 중화권에서 이렇게 일본 사회파 그런 미스터리 소설 같은 거를 드라마화를 자꾸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지? 자기네 그 사회상 반영을 하면 좀 다른 질감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만의 그때 배경이 아마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 카피캣 킬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 반영을 해서 오히려 그런 점은 재밌는데 일단 범인이 초반부터 나오잖아. 근데 그런 면들을 되게 잘 못 끌고 나가서 결국 끝까지 보지 못했거든. 네. 이거는 뭐 유명한 소설이긴 한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어느 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연쇄 살인이 일어나고 이제 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범인이 약간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라서 막 그걸 자기들이 막 광고를 하는 거죠. 자기들 내가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 보통 그런 거 이제 극장형 범죄라고 하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범인이 누구인지가 좀 궁금해질 무렵에 1권 말미에 가면 그냥 나타나요. 누군지. 드라마에서도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차피 사회파 미스터리니까 이게 어떤 트릭이라든지 그런 것 미스터리에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집중해서 많이 묘사를 해서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범인들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게 막 굉장히 타인을 깔보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그리고 나를 세상이 알아줘야 되는데 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피해자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걔네들을 약 올리고 뭐 가족 돌려받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멍멍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개 흉내를 내라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이상하니까 말리지 말라고 이거 안 하면 내 손녀가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러진 않고 어떤 그 할아버지 피해자 가족이죠. 할아버지한테 손녀를 돌려받고 싶으면 무슨 호텔로 와서 기다려라 내 전화를. 누구에게도 이걸 얘기하면 안 된다. 얘가 이 할아버지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나 봐. 되게 촌스러운 할아버지고 그걸 호텔에 가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게 자기는 재밌어서 그걸 보고 싶어서 그냥 시킨 거였어. 그럼 너무 열화했네. 근데 거기서는 대만 사회라고 했잖아요. 이 할아버지의 직업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약간 사당 같은 거? 도시 안에서. 부자네? 그러니까 그 종교 같은 느낌이야. 도사 사당. 있고 뭐 이런 거. 사당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치면은 그 사찰 신사 같은 신사. 그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막 점치는 게 나와. 분명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걸 뭐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되게 쉽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할아버지는 두부 가게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 갈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범인들이 그것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일부러 그런 거 시킨 거지. 부끄러운 짓을 시키고 이 할아버지가 내 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그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그랬던 거는
이 범인의 트릭은 2권에 다 나오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래서 범인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걸 동조하자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미친놈으로 컸는지, 그리고 얘의 사고방식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얘의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와갖고 저는 그래서 그 범인이 왜 그런 악을 체화했는지를 잘 묘사했더라고. 그래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소설을. 계속 읽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좀 뭐 1권 부분이긴 했지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악에 조금씩 어떻게 작은 용기를 내서 대항하는지. 물 들어가는지를 잘 표현했다. 아니 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항하는 그런 부분. 대항하는지. 이 두부가게 할아버지도 초반에 그렇게 이용을 당하지만 어떻게든지 그 나중에는 요 범인들이 방송국에 막 전화해가지고 생쇼를 하다가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있는데 얘가 막 얘기를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튀어나와가지고 전화가 끊겨.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방송국은 뭐 광고 타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그게 올라가야 되더라고. 그랬더니 이 범인들이 자기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엄청 빡던 거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애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못하니까 다음 애가 전화를 했는데 이때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를 이 두부가게 할아버지가 눈치를 채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이 전화를 왔을 때 오히려 역공을 하거든요. 너 걔 아니지? 너 심지어 너 강판당했지? 하면서 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 두부가게 할아버지는 범인은 둘이다. 그 생각을 하고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해요. 쌀가게 아저씨랑은 다르네. 쌀가게 아저씨는 뭐예요? 그래서 이런 그 범행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범행에 당했던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 묘사를 했고 또한 범행을 하는 그 사이코패스의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해서 3권까지 되지만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 그 미야비 미유키가 있어서 이걸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단편집이거든요. 오래된 우물이라는 작품집이고 이게 카파 노블스라는 일본 추리 소설의 명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작으로 나온 단편집인데 9작가의 소설이 실려 있어요. 근데 9작가가 너무 대단한 사람들만 실린 거야. 그러네. 다나카 요시키, 모리무라 세이치, 미야베 미유키, 미치오 슈스케, 시마다 소지, 아리스가 아리스, 아야스지 유키토, 오사 아리마사, 요코야마 히데오.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어에서 다룬 대다수의 작가가 다 있네. 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노라는 작가들 9명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키워드가 있어. 공통 주제가 주어졌어요. 50주년 기념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이 주제야. 그래서 50에 관련된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작품에 등장을 해요. 아 50이라는 그 숫자에? 네. 그렇게 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작가들이 그래서 50에 맞춰가지고 각자 이야기를 구성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했다. 그러니까 미야베 미유키 같은 경우는 그 에도 시대 중심으로 쓴 소설 시리즈가 많잖아요. 있죠. 여기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썼고 아리스가 아리스도 그 작가 아리스 시리즈 있는데 그 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해서 거기 뭐 히데오라는 범죄학자가 이제 탐정 역할을 하고 그 시리즈를 그대로 가져오고 오사 아리마사는 신주쿠 상홍 시리즈로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서도 그 상홍 사메지마라고 불리는 그 형사가 그대로 등장해서 또 이야기를 만들고. 다나카 요시키는 어떻게 해요? 다나카 요시키는 약간 판타지 같은데. 네, 그런 공포를 했더라고요. 오래된 우물이라는 표제작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50대 이후의 후손에게 이제 저주를 내렸다. 근데 이 우물에 빠져서 자꾸 죽는 거야. 그래서 인부들이 이걸 수리를 해도 또 사라지고 뭐 이런 식의 우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농장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 50대 후손이 되는 사람이 이제 겁을 먹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그 하녀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이랑 거 바꿔놓은 거야. 아. 그렇게 주장을 해, 이 사람 죽기 전에. 근데 그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둘 중에 누군가가 그 우물에 죽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나머지들도 다 자기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게 단순히 여러 작가가 이제 모여가지고 50에 그냥 맞춰서 쓴 글이 아니라 진짜 너무 자기 스타일로 살린 거야. 시마다 소지는 그 미타라이 시리즈 있죠. 그 탐정이 그대로 등장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와, 50이라는 숫자만 던져줬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가령 아야스지 유키토 같은 경우는 원래 호러랑 미스터리랑 복합해서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제일 인상적이긴 했는데 토막살인이 났는데 얘가 한 번 한 번씩 세고 그거를 50번을 쪼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쪼갠 걸 설명을 해. 그래서 50조각이 났대.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잖아.
왜냐면은 50번을 썰면은 51조각이 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 데서 막 미스터리를 만드나? 네, 그게 왜 미스터리냐면 이 작가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가 뭔지는 아는데 자기만 기억에서 잃어버렸다는 듯이 계속 묘사를 하는 게 나와요. 기호로만 묘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 발음조차 쫓아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50번 토막을 냈는데 왜 50조각이 나왔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내면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되게 섬뜩한 느낌이 있지. 전반적으로 너무 쟁쟁한 작가들이 나와서 그렇죠.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판이 됐더라고. 그래서 소개하는 것도 아, 있는데 옛날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벌써 출판사가 절판됐대? 북스코리아인가 처음 들어보는 데인데 2018년에 나왔거든요. 얼마 안 됐네. 근데 어떻게 벌써 절판이 됐지? 조금만 찍었나 보지. 나 이런 거 내고 싶어가지고. 아니 엄청 안 팔렸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쟁쟁한 작가들만 이렇게 모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하나 다 재밌거든. 아, 그래요? 다 자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미야비 미유키 같은 경우는 그 요괴 이야기를 그냥 넣었어요. 약간의 뭐 추리라는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아이치즈 유키토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약간의 추리 요소가 있지만 거의 호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보일드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품집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만 유명하고 혹시 일반 독자들은 관심 없는 거 아니요? 아니, 빠지는 사람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아예 이 존재도 모르는 거 아닐까? 아무튼 그래서 절판이기도 하고 아쉽네 좀. 우리가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진짜 이런 단편집은 다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운 사기라고 드라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드라마? 네, TVN 오리지널이고요. 아 TVN 오리지널? TVN에서 하던데. TVN에서요? 그 선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천우희, 김동욱이 주연이고. 아 오리지널인데 이게 TVN에서도 하고 동시에 이게 TVN에서도 하나 보네. 사실 천우희가 TVN 드라마지 그러면.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거고 사실 천우희가 리딩 역이고 김동욱이 살짝 서포트예요. 아 신과 함께 나온. 그 스토리가 뭐냐면 천우희는 어렸을 때 천재 소녀로 되게 유명했는데 왜뭐 신동 영재? 영재가 아니라 신동이 왜냐면 그러니까 잠깐만 보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18살인가에 그 부모를 죽인 죄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요. 부모를 죽이고 집을 불태웠던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군계네. 그러다가 10년째 되는 애 진범이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천우희가 풀려나고 이제 풀려난 천우희 이제 복수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복수. 누가 이제 자기를 이제 범인으로 몰았고 그런 걸 이제 하는 건데 김동욱은 누구냐면 김동욱은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클라이언트에 너무 과하게 공감해요. 능력이라는 게 일에 대한 어떤 능력. 일 능력도 뛰어나지만 뭐 직업이 뭔데? 변호사. 아. 근데 클라이언트 너무 과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 있지. 정신과에도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천우희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유명한 사건이니까 TV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로. 그래서 천우희가 풀려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천우희한테 접근을 해서 천우희가 이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걸 거 아닙니까? 10년을 갇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게 돼요. 담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동욱 뭐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찾아가서 하는 그게 아니고 원래 어렸을 때 인연이 있어요. 김동욱이랑 천우희는 인연이 있는데 김동욱은 기억하는데 천우희는 기억을 못하는 사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김동욱 그것 때문에 천우희를 찾아가서 사건을 담당하고 근데 사건을 담당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천우희가 부모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우희가 사실 범인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또 천우희가 또 복수를 하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도 천우희는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거를 김동욱이 막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점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천우희는 사실은 천재인데 그 타인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소시오패스야. 그렇지. 잠깐 이걸 아니야 진짜 재밌어. 익숙한 설정인데. 그래가지고 점점 하면서 천우희의 복수국에 그 김동욱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천우희 연기가 진짜 좋아요. 천우희 배우는 원래 연기 잘하니까. 저는 천우희 작품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거의 처음인데 그럴 수 있나? 사기 행각을 계속 벌이면서 상황에 맞춰서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미국 그 교포 사업가라든가 박사라든가 피싱 사기범, 검사, 도박사 이런 신분을 계속 연기를 바꿔가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다 잘 어울리기 잘해. 그리고
그 조연 캐릭터들도 다 좋아요. 이게 약간 근데 조연 캐릭터 느낌이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드에 보면은 주인공이 되게 능력자고 주변에 도와주는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뭐 네. 테키, 그러니까 테크 같은 거를 주로 만든 애들,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는 애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여기도 약간 천우의 부하가 된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꼬붕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들어갈 때 일부러 거의 잡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뭔가 짜여진 게 있어. 어떤 조직에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김동욱이랑 같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그 자기가 복수하고 싶은 조직에 다가간다는 내용인데 그 캐릭터들도 좋고 특히 그 윤박 아시는 윤박? 알죠. 윤박이 그 천우의 보호 감찰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 사실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가석방으로 풀려난 거라서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윤박 캐릭터가 되게 웃겨. 여기서 나오는데 웃기는데 그 사람도 재밌고 해서 약간 미드 같은 거 이런 스타일의 미드, 이렇게 능력자 나오고 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있고 사건 해결하고 이런 식의 어떤 미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취향에 맞는 드라마다. 몇 편까지 나왔어요? 한 7, 8편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 16편 완결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다루긴 힘들겠군.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들으면 편수 들으면 바로 그 근데 한 생각하거든. 두 편만 보시면은 근데 1편만 봐도 사실 재밌고요. 그냥 방송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HBO 드라마 더 퍼시픽을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좀 된 드라마긴 해요. 이게 한 20년 됐죠, 이것도 거의. 2010년도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그런가? 10년 된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오래된 거다. 이거 뭐 스티븐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가 제작했어요. 이미 이제 스타일이 대충 어떨지는 상상할 수 있는데 아주 정의롭게. 근데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면 전에 만든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이제 전형적인 스티븐 스필버그식의 어떤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막 그 어떤 한 중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우회와 그리고 승리에 대한 어떤 영광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그려냈는데 이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군이랑 싸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이제 태평양 전선. 그래서 그 일본이 점령했던 태평양 지역의 그 섬에서 싸우는 거라서 그 정확한 어떤 승리의 영광 이런 건 없고 되게 힘들고 이 전쟁은 이런 거다라는 걸 되게 처절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앞에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느낌이 딱 맞다고 한다면 더 퍼시픽은 플래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재밌게 끝까지 잘 봤는데 네. 저도 퍼시픽 나왔을 때는 보다가 네. 좀 지겨워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안 봤거든요. 저도 좀 보다가 옛날에 잠깐 멈춘 게 네. 이건 내가 기대하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톰 행크스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전혀 다른 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반전 메시지 있고 뭐 그런 거죠. 엄청나게 반전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런-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힘든 보는 게. 거야. 보기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여기 해병대가 이제 메인이거든요. 한 250명인가 있대요. 근데 어떤 전투를 거친 다음에 Yes, sir. 장교가 거기 있는 장교가 다 죽었대요. 근데 병들도 한 80명인가밖에 안 남았고 많이 남았네. 반 이상이 다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게 힘들었던 거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전장은 엄청나게 실감나게 하더라고요. 나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은 게 하나도 안 시원해. 뭐 밴더 브라더스는 그나마 막 미군이 계속 전진하는 얘기잖아요, 영웅하고 그거는. 승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도 승리는 하는데 너무 많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진하는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밴드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계속 전진해서 나치의 모가지를 딴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리고 이거- 민간인들 죽는 것도 계속 나오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오키나와 전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유명하잖아요. 그때 일본군들이 굉장히 비열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 민간인들을 앞으로 보내요. 막 도망치라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본군이 섞여가지고 미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은 어쩔 수 없이 민간인 다 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짓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아기 엄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막 나오자마자 미군한테 아기를 던져주려고 막 이러는데 미군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쟤 뭐 하는 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아기 엄마가 나중에 자기 옷을 딱 벗으니까 이게 폭탄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얘를 자살 폭탄으로 보낸 거지. 아기를 안고 그냥 보내버린 거고 그 사람한테 폭탄 터지니까 그 사이에 또 일본군이 막 밀려들고. 그 결국은 그런 거네. 또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지만 우리들이 너희들을 다 죽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부 주인공과 후반부 주인공이 있는데 후반부 주인공이 유진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얘가 왜 여기 해병대에 지원했냐. 남들 다 지금 그
군대 가서 악의 세력인 일본군과 싸우면서 자기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데 얘는 약간 심장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가다가 나중에 자원이 때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남자다 하면서 간 거지. 그거 아니야. 뭐 캡틴 아메리카잖아. 아 맞아 그 느낌 나네. 근데 막상 가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고 나중에 돌아오면 얘는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제 그런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추천 포인트는 진짜 잘 몰랐던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였다. 그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상당히 강력한 반전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처절하고 힘든과 감성을 이겨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드라마다 이거는. 아 그러네. 2010년에 나왔네요. 네, 좀 오래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하나도 뭐 후지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난 10년이면 얼마 안 됐어. 네, 10년 오래됐지. 강산이 변했죠. 10년 전이잖아. 네. 와 그럼 나 16살이야? 커트.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뭐 나 지금 힘든데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야 될 드라마입니다. 그게 최근에 스파이 패밀리 그 이쿨 앞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3쿨이었나? 그거 보면은 너희들 그 대학생들이 무슨 뭐 테러 하려고 이렇게 다 버리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훈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가 그 뭐 가족 죽는 걸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재밌는 게임이 자기 목숨 보존하면서 사람 죽이는 거라며. 그렇죠. 결국 지금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적이라면. 실패했어요. 왜냐면 재미있을 거라고 이제 많이 봤거든요. 밴더 브로더스 생각하고. 밴더 브라더스나 라이언 일병과학이 이런 거 보면서 딱 봤는데 점점 보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아 근데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봤는데 그 유럽권에서는 그래도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예가 예전에 이라크전에 대해서 다룬 영화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거의 뭐 이름이 알려진 감독들을 한 번씩 다 건드렸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 지겨운 거야. 뉴스에서 보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지겨운 거야. 결국은 얘기하려는 것도 뭔지 알겠고 그 말이 옳은 걸 아는데 내가 굳이 가서 보고 싶진 않아. 이 마인드인 거지. 뭐 제로 다크 서티 같은 거 이거 보면 아 그거 재밌는데. 재밌다고. 재밌게 봤는데. 그거.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지 다. 메시지도 이제 반전인 거 알고 이게 되게 무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뻔한데 우리가 잘못한 거고 또 특히나 그런 얘기를 보기가 싫은 건데 사실은 한번 맞닥뜨릴 필요는 있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힘든 거지 보면서. 알지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저는 근데 이 HBO의 이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이런 거 보면 생각을 하는 건데 작년인가에 500인가 300인가 하는 중국 영화를 봤어요. 아 본적 프로파간다 영화요? 본 적 없죠. 본 적은 왜냐면은 없어요. 그 중일 전쟁 시대에 상하이에 중국군이 이제 철군하던 시절 얘기예요. 일본군한테 계속 밀리다 보니까 상하이도 뺏기게 생겼어. 그래서 국민당군이 그 상하이의 마지막 남은 양조장인가 건물 하나를 점거하고 300명 중대 하나가 거기를 점거하고 버티는 거야. 실화인가? 실화야. 오, 실화여가지고 제법이네. 실화가지고 일본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를 공격했는데 함락을 못 시켰어.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중국군이라는 건 되게 형편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어디서나 싸워도 다 일본군한테 밀렸는데 그 부대만큼은 잘 버티는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투 장면이 굉장히 밴드 오브 브라더스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내용은 너무나 중국 국뽕 스타일이에요. 그치 뭐 그러겠지. 보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 그 내용은 진짜 내용 국뽕 스타일인데 연출이나 이런 기법 같은 거는 딱 정말 딱 밴드 오브 브라더스 생각이 날 정도로 실감나게 잘 찍었거든요. 기술만 배웠구만. 그렇지. 기술만 배워온 거야. 근데 보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전쟁 영화에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과학이나 밴드 오브 브라더스 엄청난 영향을 끼쳤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자연스럽게 드는 그런 작품이었다. 혹시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은 보면 좋다. 재밌다. 제목이 300인가 500인가 아마 정확히. 영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검색해 보면 다 나올 중국 겁니다. 국뽕 영화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국민당군이 열심히 싸운 그런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공산군이 아니잖아. 사실이고. 근데 이게 공산당이 열심히 싸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렇네, 뭐. 그래서 영화를 대체 어떻게 풀었을까? 국민당군이 열심히 싸웠다는 거를 이렇게 내세울 수 없잖아, 사실. 뭐 공산군 지휘자라도 있었나 거기?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 상하이 시민들이 반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장면이 막 좀 나와요, 섞여서. 그래가지고 민중들도 열심히 항쟁을 했다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이렇게 좀 프로파간다 실패하겠는데 그거? 약간 좀 그렇긴 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화 생각이 났네요.
자 오늘 어제 뭐 봤어? 만화 최애의 아이 그리고 공포영화 곰돌이 푸 피와꿀 블랙폰 모방범 소설이죠. 그리고 또 단편집 오래된 오물 그리고 드라마 이로운 사기 그리고 더 퍼시픽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얘기했네요. 다양하네.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됐네. 그러니까 저번 타임에 책 얘기 다음에 많이 하겠다고 하더니 했네. 하나 더 본 게 많긴 한데 네. 이거 팔리는 책이라 하기 싫어. 그래 팔리는 책 이게 많이 뭐. 팔렸어요? 아니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도 있더라고. 아 그래서 좀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다음에 생각이. 해요. 그럼 아니 뭐 상관없어. 왜 뭐 책을 계속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펀딩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다음 화 예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편입니다. 네 이것도 화제작이니까 많이들 한번 보셨을 것 같네. 반말이야 씨. 왜 평소에 본인도 해놓고 왜 나한테 날려? 끝내. 자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